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볼 수 없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견제하겠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발언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을 적대적으로 대한 지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다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든든한 동맹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손바닥 뒤집듯 달라졌던 태도에는 숨겨진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전화벨이 울린 건 정확히 오전 7시 15분이었어요. 아직 커피도 마시기 전이었는데 발신자가 펜타곤 내부 번호더군요.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윌슨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데이비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며 서둘러 끊더군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은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아마 신호등을 좀 무시했을 거예요. 윌슨 차관보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건네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1급 비밀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파견 명령서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핵 확산 방지 전문가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윌슨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반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북한 핵과 SLBM 감시,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지원이 임무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부록 섹션에 별도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 여부 파악 및 관련 활동 감시. 이게 제 진짜 임무였던 거죠. 잠깐만요.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윌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한 정보는 없어.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과학자들의 불규칙한 움직임 원자력 연구소의 야간 활동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문제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우리와 상의했는데 요즘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거든요. 70년 넘게 함께해온 파트너를 의심한다는 게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윌슨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것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워싱턴 상부에서는 확인하라고 지시했어. 자네만 믿고 보내는 거야. 출발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일 오후 비행기라고 하더군요. 너무 급작스러웠죠. 하지만 이런 임무에 익숙한 저로서는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지난 15년간 핵 확산 방지 업무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거든요. 이란, 북한, 파키스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죠. 하지만 동맹국을 감시하러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같은 나라를 말이에요. 윌슨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표시 내지 말고 한국 측에는 북한 감시가 목적이라고만 해. 그리고 뭔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긴장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북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에게는 북한 감시 임무라고만 말했죠. 진짜 목적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어요. 14시간 비행이었는데 시차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까다로웠거든요. 제 여권을 들여다보는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했어요. 방문 목적이 뭐냐고 물어서 북한 핵 관련 협력 업무라고 대답했더니 잠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5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 측 연락 담당자인 김영수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국정원 소속이라고 했는데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침착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차를 타자마자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좀 급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새벽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식은 없었거든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네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이 떠 있었어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완전 성공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사진까지 공개했더군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군 당국도 확인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약 500km 비행했다고 하더군요. 차창 밖으로 보니 서울 시내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경찰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고 주요 건물들 앞에는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죠. 시민들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침부터 정부가 비상태세에 들어갔어요. 국가안보회의도 긴급 소집됐고요. 미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벌써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워싱턴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윌슨 차관보였어요. 데이비드, 뉴스 봤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막 도착했는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도착했군. 윌슨이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측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보라고 하더군요. 특히 독자적 대응 움직임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김 박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군요.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공조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 자체 대응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윌슨 차관보가 우려했던 게 정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인가요? 김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 SLBM 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김 박사가 한 말들을 신중하게 기록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으로는 워싱턴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미국 측 협력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참관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한국 정부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청와대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긴장감이 물씬 느껴졌어요.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앉은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거든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저는 김 박사와 함께 뒤쪽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는데 평소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합참의장이 상황 보고를 했어요. 북한의 SLBM은 기존보다 사거리가 늘어났고 정확도도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잠수함 발사 플랫폼이 개선되어 탐지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대응 능력은 어떤가?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어요.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방어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남의 우산 밑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국정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 나름의 억제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억제력을 말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국정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현재 검토 중인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답했죠. 하지만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공개 회의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박사를 살짝 쳐다봤는데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적 자세가 아니었거든요. 합참의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누가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나?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김 박사를 다시 쳐다봤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문제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공식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핵심 인사들만 따로 남으라고 하더군요. 저와 김 박사는 다른 참관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좀 민감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고 했더니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회의가 끝났어요. 나오는 관계자들의 표정이 들어갈 때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특히 국방부 장관은 아예 말도 없이 지나갔죠. 청와대를 나오면서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명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김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오늘 들은 이야기는 절대 외부에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몇 달 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박사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억제력을 갖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것 같았어요. 미국 측에서는 이런 걸 알고 있나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결국 미국도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추측인지 아니면 실제 계획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실 위주로만 간단히 정리해서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가 제안한 일정은 좀 특이했어요.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견학하자는 거였거든요. 북한 핵 감시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국의 평화적 핵기술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표정이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때문에 오해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우리는 정말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하지만 그 강조가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보안 검색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방문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면서 한참 확인하더군요. 김 박사가 몇 통의 전화를 한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어요. 뭔가 급하게 준비된 방문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구소 안내를 맡은 박철수 박사는 40대 초반의 젊은 과학자였어요. 하지만 제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연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그랬어요. 이 시설에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박 박사가 김 박사를 잠깐 쳐다보더군요. 주로 핵융합 기술 개발이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견학 도중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 급하게 문을 닫더니 출입금지 표시를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오는 걸 보고 서둘러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 박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저기는 보수 공사 중이라고 둘러대더군요. 하지만 보수 공사치고는 너무 깨끗해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연구소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더 의심스러웠어요. 옆 테이블 연구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3호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곧 실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3호 프로젝트가 뭔지 궁금해서 김 박사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면서 얼버무리더군요. 오후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연구소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모두 정부 번호판이었고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양복 차림의 고위 관계자처럼 보였어요. 저런 사람들이 왜 연구소에 오는 걸까요? 김 박사에게 물었더니 정기 점검일 거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제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의 불안한 모습, 갑자기 폐쇄된 구역, 의미를 알 수 없는 3호 프로젝트,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까지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워싱턴의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핵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30분 후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좀 놀라웠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 과학자들의 학회 참석 패턴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제학회에 적극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국내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일부 연구진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느라 다른 활동을 제한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었죠. 다음 날 김 박사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최근 한국 과학자들이 해외 활동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김 박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국내 연구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그럴 거라고 답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들인가요? 제가 더 물었더니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더군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과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징후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최근 발사체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리호 성공 이후 더 강력한 로켓을 개발 중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어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둘러보았습니다. KSS-3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추진 시스템이 기존과 다르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 주가 지나면서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핵기술, 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이 모두 동시에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개별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추측과 정황 증거뿐이었거든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는 새벽 2시에 걸려왔어요. 윌슨 차관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지금 당장 보안회선으로 연결해 줄 수 있나? 호텔방에서 급하게 암호화 통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15분 후 연결된 화상회의에는 윌슨뿐만 아니라 CIA 동아시아 담당관과 국무부 핵 비확산 과장까지 참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윌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CIA 담당관이 자료를 공유했어요. 위성 사진이었는데 울산 조선소를 촬영한 것이었거든요. 지난 3개월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속 사진들이었어요. 여기 봐. 기존 잠수함과 확연히 다른 형태의 선체가 건조되고 있어. CIA 담당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크기도 훨씬 크고 구조도 특이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미사일 발사관 부분이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국무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루머가 더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도 착수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죠. 확실한 정보입니까?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윌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자네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야. CIA 담당관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최근 한국의 핵 관련 과학자들이 비밀 회의를 자주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카이스트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더니 윌슨이 리스트를 보내줬어요. 첫 번째는 울산 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건조 현황 파악, 두 번째는 핵 관련 연구진의 동향 조사, 세 번째는 정부 내부의 핵무장론의 실체 확인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한미 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맹국을 감시하는 일이 이렇게 본격화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만났을 때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뭔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게 들켰나 싶었어요. 박사님, 오늘은 울산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조선업계의 북한 대응 장비 개발 현황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김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오후에 김 박사가 연락을 해왔는데 울산 방문이 어렵게 됐다고 하더군요. 조선소에서 보안상 문제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조치가 내려졌냐고 물었더니 최근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애매하게 답했어요. 뭔가 제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울산으로 향했어요. KTX로 3시간 거리였는데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조선소 근처까지 갔습니다. 물론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주변에서 관찰은 할 수 있었거든요. 조선소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 보안이 강화되어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출입 통제도 까다로워 보였죠. 망원경으로 멀리서 조선소 내부를 관찰했는데 거대한 선체 하나가 건조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크기가 정말 컸어요. 기존 한국 잠수함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거든요. 근처 커피숍에서 조선소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어봤어요. 요즘 야근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특히 특별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특별 프로젝트가 뭔지 궁금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서울로 돌아와서 대학가를 탐방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파악해봤거든요. 두 곳 모두 평소보다 보안이 강화되어 있었어요. 출입 통제가 까다로워졌고 연구실 출입도 제한적이었죠. 우연히 만난 한 대학원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 교수님들이 자주 비밀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연구실에서도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무슨 프로젝트인지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면서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주말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긴급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우리도 바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박사님의 최근 행동들이 단순한 북한 감시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다는 거예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말하세요.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김 박사와의 대화가 끝난 지 3일 후 모든 게 다시 뒤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소리에 잠을 깼는데 북한이 새벽 4시 30분경 동해상에서 SLBM을 실제 발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라 실전 형태의 발사였다고 하더군요.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윌슨 차관보, 주한미군 사령부, 그리고 김 박사까지 모두 연락을 해왔거든요. 가장 먼저 받은 건 김 박사 전화였어요. 박사님, 지금 당장 청와대로 오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윌슨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상황이 심각해졌어.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고 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사거리가 1500km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심지어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한국 측 반응을 즉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받았죠. 청와대로 향하는 길에 서울 시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찰들이 주요 교차로마다 배치되어 있었고 군용 차량들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보도 중지가 되어 있어 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의 궤적, 일본과 미국의 대응 상황, 그리고 우리 군의 준비 태세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아니었어요. 대신 김 박사와 함께 별도 브리핑룸에서 상황을 지켜봤죠. 합참의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들려왔어요. 북한 미사일은 신형 SLBM으로 추정되며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다탄두 기술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물론 긴장하고 있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김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정부가 생각보다 차분한 것 같은데 특별한 대비책이 있나요? 김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고 물었더니 곧 알게 될 거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거든요.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비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과 공조해서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우리 독자적인 억제력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거예요. 독자적 억제력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김 박사를 쳐다봤는데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드디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거였어요. 용산 기지로 가니 미군 관계자들이 모두 긴장한 상태였어요. 사령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의 이번 도발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미사일의 정확도와 사거리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괌의 미군 기지도 위험 범위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측 반응에 대한 미군의 평가였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뭔가 준비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 국방부에서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이라는 3축 체계를 완비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특히 대량응징 보복 부분에서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암시적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한국이 공개적으로 핵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했죠. 예전 같으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번에는 독자적 대응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저녁에 김 박사와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어요.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상황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북한의 도발은 분명 심각한 위협이었지만 한국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북한 도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김 박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는데 예전보다 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가 갑자기 제안을 해온 거예요. 박사님, 우리의 진짜 연구시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정말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차라리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 것을 함부로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고 못 박았죠. 다음 날 새벽 6시에
김 박사가 호텔로 마중을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검은색 승용차였고 운전기사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경기도 외곽이라고만 했어요. 차창에는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밖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2시간 정도 달린 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소 같아 보였는데 보안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출입할 때마다 생체 인식을 해야 했고 제 신원도 여러 번 확인하더군요. 시설 안내를 해준 사람은 박정민 박사라고 소개된 50대 중반의 과학자였어요. 표정이 매우 진지했고 말수도 적었거든요. 이곳에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박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보시면 아실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실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핵폭발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3차원 모델로 폭발 과정이 상세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건 뭘 위한 시뮬레이션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박 박사가 핵융합 연구의 일환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화면을 자세히 보니 핵융합보다는 핵분열에 가까운 모델링이었어요. 특히 임계질량 계산 부분이 매우 정교했거든요. 다음 방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소형 핵탄두 모형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크기가 다양했는데 어떤 건 미사일 탄두 크기였고 어떤 건 포탄 크기였어요.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것들이었죠. 이것들은 뭔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 박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연구용 모형이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김 박사가 끼어들어서 핵무기 방어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부족했거든요. 세 번째 연구실에서는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들을 봤어요. 원심 분리기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가동 중인 것 같았거든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 시설의 농축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 박사가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규모를 보니 연구용치고는 너무 컸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 몇 달간 야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특별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특별 프로젝트가 뭔지 물어봤더니 기밀이라며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미사일 관련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미사일 모형들이 있었는데 특히 잠수함 발사 미사일 모형이 눈에 띄었어요. 북한 것과 비슷한 크기였거든요. 이건 북한 미사일을 분석하기 위한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연구원이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형의 정밀도가 단순 분석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높았어요. 마치 실제 제작을 위한 설계도 같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본 시설이었어요. 지하에 있는 실험실이었는데 실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같은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실제 핵물질은 없었지만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이곳에서 실제 실험을 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 박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물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라고 덧붙였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공격적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순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라는 거였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명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방어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호텔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하면 한미 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방어적 연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미국에 알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모든 게 애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의 핵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였어요.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림자 연구소에서 본 것들을 보고하고 3일 후 워싱턴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미국 국무장관이 긴급 방안을 결정했다는 거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북한 문제 협의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제 보고서 때문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윌슨 차관보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데이비드, 큰일 났어. 국무장관이 직접 가서
한국을 압박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고한 내용이 워싱턴 상층부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특히 소형 핵탄두 모형과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죠. 김 박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박사님, 미국 국무장관이 온다는 소식 들으셨죠? 우리 정부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본 것들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국무장관이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인천공항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호진이 배치되어 있었고 취재진도 몰려들었죠. 하지만 국무장관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였어요. 평소 외교적 미소 대신 굳은 얼굴이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미국 측 수행원으로 참석했지만 실제 회담에는 들어갈 수 없었죠. 대신 대기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의 표정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회담이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요.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나왔는데 분명 언성이 높아진 거였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김 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무장관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핵 문제가 주요 쟁점인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휴회했을 때 양측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국 측은 굳은 얼굴이었거든요. 특히 대통령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오후 회담에서는 더 격렬한 논의가 이어진 것 같았어요. 2시간 넘게 계속됐는데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나오는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아예 화가 난 표정이었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국무장관이 먼저 발언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직설적이었거든요. 미국은 동맹국의 핵 확산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한국 대통령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자위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가 불완전하다면 우리 나름의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기자들의 질문도 날카로웠어요. 한국이 정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주재했는데 한국의 반응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경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특히 대통령이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했어요. 저에게도 추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정치적 결정은 별개 문제였거든요. 김 박사와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박사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준비된 것들이 있어요.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우리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무슨 카드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더 물었지만 김 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주말 워싱턴에서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라는 거였어요. 필요하다면 경제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70년 동맹국에게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핵 확산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날 밤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보고한 내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미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도 몰랐고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맹국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게 정말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국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한미 갈등이 심화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터졌어요. 국회 야당 의원 한 명이
정부의 비밀 핵개발 의혹을 비공식적으로 미국 언론에 흘린 것이었죠. 그날 아침 미국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한국 언론은 통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였어요. 심지어 경기도 외곽의 비밀연구소 존재까지 언급했거든요. 제가 다녀온 그 시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김 박사에게 연락했더니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어요. 박사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야당 의원이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혹시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연구소 관계자 중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특히 최근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후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거였거든요.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국정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상황이 심각했어요. 연구소 위치, 시설 규모, 심지어 연구원 명단까지 일부 확보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특히 최근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연구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군요. 일부는 공개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일부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저녁에 야당 의원이 미국과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정부가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미 시제품까지 완성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심지어 우라늄 농축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죠. 제가 연구소에서 본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조 의원의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아직 시제품 단계가 아니었는데 마치 완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핵심 내용은 사실에 가까웠죠. 워싱턴에서 즉시 연락이 왔어요. 윌슨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핵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건 확실하다고 보고했어요. 다음 날 한국 정부에서 백악관으로 연락해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다는데 내용이 애매했거든요. 평화적 목적의 연구는 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죠. 야당은 즉시 반발했어요.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연구소 내부 문서와 사진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였어요. 김 박사와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곤란해졌어요. 비밀이 새어나가면서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미국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어요. 의원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구소 내부에 반대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정보를 흘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구소 내부 사진들을 공개한 거였거든요. 제가 봤던 시뮬레이션실, 핵탄두 모형,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모든 게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사진의 화질도 좋았고 각도도 전문적이었어요. 분명 내부자가 찍은 거였죠. 이 사진들이 공개되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CNN, BBC 같은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비밀 핵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톱뉴스가 됐어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급 회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워싱턴의 반응은 더 격렬했어요.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만약 핵무기 개발이 사실이라면 모든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야당 의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였거든요. 추가 폭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더 이상의 정보 공개는 국가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뭔가 뒤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부나 여당에서 조 의원을 설득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파장이 컸어요. 국제사회의 의혹은 더 깊어졌고
미국의 압박도 강화됐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워싱턴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제가 그 연구소를 직접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측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뻔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침묵을 지키는 게 나을까요?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딜레마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폭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 실전 배치를 선언한 거였거든요. 새벽 6시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핵탄두 12기를 전술 미사일에 장착해서 전방 부대에 배치했다는 거였죠.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워싱턴, 주한미군, 한국 정부 모든 곳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특히 윌슨 차관보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데이비드,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에게서도 긴급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지금 당장 청와대 상황실로 와주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북한 군사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미사일 기지들의 활동이 평소보다 훨씬 활발했어요. 특히 이동식 발사대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이 심각했어요.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한 것 같다는 거였어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미사일들이 모두 핵탄두 장착 가능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사거리는 300km에서 800km까지 다양했어요.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대응 태세는 어떤가?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어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최고 단계로 가동시켰다고 했죠. 하지만 북한이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하면 완벽한 방어는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때 대통령의 표정이 결연해졌어요. 그럼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겠군.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쳐다보더니 그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어요. 국정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김 박사를 쳐다봤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분명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국 본토에서 비상경계령이 발령됐다는 거였어요. 북한의 ICBM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제 대응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어요. 한반도가 너무 멀어서 즉각적인 군사 지원이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윌슨 차관보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데이비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핵무기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녁에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핵심 인사들만 참석하는 극비 회의였는데 저도 미국 측 대표로 초청받았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부 장관이 물었어요.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보더니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했어요. 국정원장이 서류를 꺼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비밀리에 개발한 핵잠수함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소형 핵탄두도 시제품이 완료됐다고 했죠.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던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줄 수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라고 했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의구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국방부 장관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핵잠수함은 울산에서 비밀리에 건조됐고 이미 시험 항해까지 마쳤다는 거였어요. 탑재할 미사일도 준비되어 있고요. 언제든 작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감시하러 온 한국이 이미 이 정도까지 준비를 마쳤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더구나 미국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지만 망설여졌어요. 이 내용을 보고하면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 상황이 악화됐어요.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실전에서 사용할 핵무기를 시험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반도가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던 거였죠. 전쟁 위기가 절정에 달한 그날 밤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최종 첩보가 들어온 지 6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모든 활동이 멈춘 거였어요. 새벽 3시에 김 박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지금 당장 해군 작전사령부로 와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거든요. 평소 긴장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큰 결정을 내린 후에 고요함 같았죠. 해군 작전사령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묘했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준비를 마친 듯한 차분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해역 지도가 떠 있었는데 특정 지점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해군 참모총장이 저를 맞이했는데 표정이 결연했어요. 박사님, 오늘 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 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진짜 억제력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번함, 현재 위치 보고하라.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번함, 작전 해역 도달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가동 중. 그 순간 작전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1번함이라는 호명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김 박사를 쳐다봤는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핵잠수함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완성했다는 건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부터 극비리에 건조해왔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몰랐죠. 미국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고요. 해군 참모총장이 계속 교신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동향은 어떤가? 1번함에서 답이 왔어요. 적 잠수함 세척 탐지 모두 추적 중. 언제든 타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북한 잠수함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북한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작전실 한쪽에서 다른 교신이 들려왔어요. 평양 지휘부와 연결됐습니다. 북한 최고지도부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였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각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까요? 잠시 후 대통령의 답이 왔어요. 실행하라. 그 순간 특별통신이 시작됐어요. 북한 지도부에게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였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귀하의 모든 잠수함이 우리의 감시하에 있으며 핵 도발 시 즉시 무력화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상응하는 억제력이 있음을 명심하라. 메시지가 전달된 후 3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북한 측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잠수함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공격적으로 전진하던 것들이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1번함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 잠수함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작전 해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는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죠. 하지만 작전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숨겨진 억제력이 효과를 발휘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해군 참모총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한 것 같다고 했어요. 김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이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핵무기가 아니어도 충분한 억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새벽이 되어서야 1번함이 기지로 복귀했어요. 물론 저는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성공적인 첫 작전을 마쳤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 잠수함들의 정확한 위치와 성능까지 파악했다고 했어요. 다음날 국제뉴스에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모르고 있었죠.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만 발표했어요.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존재를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동맹국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폭로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윌슨 차관보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북한이 갑자기 후퇴한 이유를 아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에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날 밤 김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도 든다고 했어요. 동맹국이 이런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능력을 공격용이 아니라 억지용으로만 사용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작전이 성공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여전히 외교적 노력으로 위기가 해결됐다고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북한도 더 이상 핵 위협을 하지 않았고 한반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개월간의 한국 파견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 존재를 보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김 박사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인사동의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지난 3개월을 돌아봤죠. 박사님,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쓰실 건가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님,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단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 핵잠수함도 북한을 공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억제력을 위한 거라고 강조했죠.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비밀로 유지할 건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젠가는 공개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한미 관계가 더 안정된 후에 점진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일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북한이 더 이상 핵 위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겠죠.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맹이란 서로를 완전히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절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니까요. 한국은 여전히 바다 깊은 곳에 그림자를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